윤석열 대통령이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 메타와 한국 기업 간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021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데다 2달 뒤 반감기로 채굴 보상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이 더 희소해진다며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포퓰리즘 금융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형저축 도입이나 금리 인하 등의 내용인데 어떤 재원으로 할 건지 대책은 전무합니다. 100조 원으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까다로운 행정 절차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주와 신규 투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AI 관련 첨단 반도체에 대한 한국 기업과 메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민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만났습니다. 저커버그 회장님 반갑습니다.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30분간 이뤄진 접견에서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 기업과 메타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I 시스템의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 간 공급망이 구축돼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커버그는 파운드리 거대 기업인 삼성인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메타의 대만 TSMC 의존 비중을 낮추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삼성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TSMC 의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외에도 메타버스 R&D 인재 양성과 XR 헤드셋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하는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일정을 마무리한 저커버그, 이번에 협력을 약속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달러로도 6만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2021년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7개월 만에 6만 달러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매수세가 공급량을 크게 상회하자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현물 ETF 상장 이후 그레이스케일의 ETF를 제외한 현물 ETF로 144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21년 11월 10일 6만 9천 달러 직전에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멈췄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쓸지를 두고 월가에서는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년 주기로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수세가 더욱 집중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 3번의 반감기에서 단기 하락 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반감기에는 전과 달리 현물 ETF라는 새로운 자금 유입 경로가 있어 단기 조정 없이 사상 최고치로 직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10,000 Bitcoin per day being consumed by the ETF complex versus only 900 Bitcoin a day being mined. That's soon going to drop to 450 Bitcoin a day with the halving. So the supply-demand imbalance here is really profound. Next key target is 69,000.
실제로 블랙록의 현물 ETF는 상장 이후 3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전날엔 순유입액 5억 2천만 달러로 1일 최고액을 기록하는 등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옵션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CC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대한 미결제 약정은 지난해 10월 이후 90% 증가했는데 통상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새로운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현재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업권은 물론 관리 감독을 맡은 금융당국조차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에는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을 법에 못 박아 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적용받는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요. 민주당은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에 포함된 예금보험료와 교육세 등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미 2022년 자율규제를 통해 예보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고 예금금리 산정에만 부분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행들이 예보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 예금 대신 ELS나 ELB와 같은 변형 투자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익은 적고 부작용의 여지가 큰 포퓰리즘 공약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연 10%대의 고금리 재형제축 상품을 도입하고 금융계좌의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좌의 보호 한도 상향은 은행권은 물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사안입니다. 보호 한도를 올릴 때 실제 혜택을 받을 계좌 잔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금융소비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한데 금융권이 지불해야 할 예보료는 2배로 뛰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모든 업권의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 등에 예치된 자금이 고금리를 쫓아 저축은행 등으로 몰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공약인 재형저축 역시 1993년과 2015년 예산 부족으로 2차례 중단된 전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저금리 시대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필요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인기에 영합한 각종 금융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소비자와 금융산업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의 득표를 위한 것인지 시장에는 혼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100조 원으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까다로운 행정 절차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주와 신규 투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에서 무산됐습니다. 4월 총선 이후 5월 말 21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법안 폐기 가능성도 큽니다. 풍력법은 평균 6년 이상 걸리는 입지 선정부터 개발 인허가 완료 등을 2년 10개월로 단축해주는 것이 골자인 법안입니다. 까다로운 행정 절차에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인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은 이달 울산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철수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에 국내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9개 부처 20개 인허가를 직접 사업자들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걸 풀다 보니까 기준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된 게 없고 사업 전체가 계속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또 이렇게 프로젝트가 계속 사업 수행이 지연이 되면 풍력 기자재의 기업들도 공급 기회가 함께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한 자릿수로 OECD국 중 꼴찌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풍력지원법이 계속 미뤄진다면 생태계 조성은 물론 해외와의 격차를 좁히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규제 면제하고 바로 사업 허가 받고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는 이런 정도의 속도 전환을 펼치고 있어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풍력 발전 기술은 유럽의 76.7% 수준, 타워 분야는 90%로 근접했으나 유지 보수 분야는 65% 수준에 그칩니다. 속도전이 생명인 에너지 전환, 여야가 정쟁에 시급한 나머지 국내 풍력 산업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서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지난 26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성장주다, 아니다, 가치주의 흐름은 괜찮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죠. 증권가에서는 가치주와 성장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단 각각 선별적인 대응에 나서라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가치주 종목은 3월 주총 시즌, 4월 총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안 등의 이벤트가 있어서 아직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적어도 상반기 내에서는 주도 테마로서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주에 대한 비중 축소는 자제하라는 설명입니다. 연초 이후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상대 강도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상대 강도와 동행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장 모멘텀은 보유했지만 밸류 프로그램 발표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탈했던 코스닥 성장주 내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키움증권 측은 코스닥 시장에서 클래시스, 루닛과 같은 건강관리 종목과 ISC, 하나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업종을 눈여겨봐야 할 성장주로 꼽았습니다. 현대차, 기아형제의 상승 랠리에는 끝이 없는 걸까요? 이날 기아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5.78% 상승한 12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맏형인 현대차 역시 장 초반 하락하더니 결국 1.01%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전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힘입어 이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현대차보다 기아의 상승폭이 더 컸던 건 아직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기아의 배당 기준일은 실제로 다음 달 20일입니다. 현재 일본 완성차 주요 3사의 평균 PBR은 0.87배로 밸류 프로그램 시행 전 대비 43.9%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국내 밸류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고려해도 현대차와 기아 모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증권사들은 기아와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각각 15% 그리고 13% 올려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기아보다 현대차의 투자 매력도가 더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들은 현재 PBR을 고려했을 때 기아보다 현대차의 PBR이 더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며 ETF 편입 가능성까지 감안했을 때 저평가에서 기대감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뉴욕 증시는 물론 이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바로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석 달만 해도 체중을 13%나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제약업계가 한 차례 뒤집혔는데요. 실제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화 약 13조 원까지 커질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삼성운용이 내놓은 ETF는 실제로 상장 2주 만에 18%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관련 ETF는 총 3개, 보시는 것과 같이 삼성, KB,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내놓은 상품들인데요. 이 세 ETF 모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탑2 기업들, 바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각 상품마다 삼성운용의 경우에는 임상 단계에 돌입한 비만 치료제 기업만을 담고 있다면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임상 단계에 돌입하진 않았지만 R&D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보시면 룰루레몬처럼 이 비만 치료 관련 운동 기업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의 비만 치료제 ETF는 월 배당 상품으로 실제 연 배당 수익률이 1.86%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ETF와도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 국내 개별 주식으로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종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 ETF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각 상품마다의 차이점을 확인하시면서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제대로 된 적당한 상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돌아보면은 솔직히 좀 아쉬웠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3년간은 우리 경제 또 사회가 맞이한 난제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이 또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다잡고 서울상해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시작된 공사비 쇼크가 초고층 빌딩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105층 높이의 랜드마크를 포기했고 강남과 마포, 인천 등지의 초고층 건물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10조 원이 넘는 가격의 서울 삼성동 부지를 매입해 신사업 건립을 발표한 현대자동차 그룹. 당초 105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55층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설계안 확정 당시 신축 건축비는 2조 6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막대한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공사비 쇼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초고층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33층으로 계획됐던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는 5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예상되는 인천 청라시티 타워도 여전히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50층 이상으로 지으려면 공법과 자재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데다 안전보강 등 규제도 엄격한 점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PF 사태로 인한 대출 부담과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도 변수로 꼽힙니다. 초고층 빌딩으로 짓는 것은 건축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고층 빌딩에서는 일정 높이마다 피난 대비 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공간을 평시에는 비워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건축물의 기초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거나 또는 구조적 안정성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브랜딩 등의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초고층 빌딩 같은 사업도 충분히 계획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효율성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남의 금싸라기 부지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도 개발 사업에 소극적입니다. 강남역 인근 롯데칠성 음료 부지는 최근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초고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각종 비용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5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허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열사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승원 기자입니다. HLB그룹의 계열사인 종합제약바이오 전문기업 HLB제약. 전문의약품의 판매 대행과 수탁 생산,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신약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HLB 간암신약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HLB는 간암신약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1차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는 5월 중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FDA 허가 심사 파이널 리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FDA 심사 절차가 순항하는 등 허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HLB 제약도 간암 신약의 국내 생산과 유통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항암제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전문 의약품의 판매와 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출신의 인사를 수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마브의 병용요법으로 간암의 적응증을 가진 약으로 FDA 승인 예정이 있고요. 허가 준비하고 보험급여, 약가 협상,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팅 세일즈 구축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마브를 공급하려고 항암제 사업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HLB 제약은 이르면 6월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 미국 FDA 승인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에다가 항암제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 도시어, 다큐멘트,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허가 신청 서류를 FDA 승인이 5월에 예상하고 있어서 FDA 승인이 나고 나서 6월이나 7월에 그렇게 서밋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생산을 담당하지만 향후엔 HLB 제약이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생산을 주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6억 정 생산 능력을 보유한 향남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간암 신약 전용으로 구축한다는 계획 수립도 마쳤습니다. 향남종에서 저희 리보세라닙을 전용 라인을 설치를 해서 작게는 한국에 이제 리보세라닙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아시아나 이제 글로벌에서도 어떻게 이제 리보세라닙이 공급할 수 있을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에도 적자를 기록한 HLB 제약. 시설과 사업 구조 개선 작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간암 신약의 허가에 따른 수혜로 올해 흑자 전환은 물론 주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밸류업에 세제 개편과 인센티브 같은 알맹이가 빠지면서 그동안 기대감에 오름세였던 가치주들이 실망 매물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가치주에 대한 주가 전망이 긍정적인데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가치주가 최근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PBR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 역시 실제 주주 환원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가치주 흐름에 대한 증권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정부의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자 기대감에 급등하던 가치주는 주도주의 자리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투자 은행을 중심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에서는 다소 차익 실현의 흐름이 있지만 롱온리 펀드 흐름은 여전히 밸류업 발표 전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가치주로의 자금도 꾸준히 유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본과 인도의 PBR이 높아진 상황에서 에이펙을 바라보는 글로벌 PM들이 동남아, 중국보다 여전히 PBR이 낮은 한국의 가치주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PBR은 낮지만 ROE가 높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5개 종목을 확인한 결과 현대차, 삼성생명, SK스퀘어 같은 가치주들이 여전히 포진되어 있었는데 해당 기업들 모두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진행하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곳들입니다. 시장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튼튼한 펀더멘털을 가진 가치주는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과 관계없이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외국인들 또한 이런 어떤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한국 시장의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어떤 질적 변화의 진도를 나갈 때마다 계속 긍정적인 수급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